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겠어요? 내 평생 자식 둘 건사하는 것 말고 다른 낙이 있었나 싶어요.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 별 보고 들어오는 시장 인생. 생선 비린내인지 쿰쿰한 채소 냄새인지 모를 것들이 옷에 배어 떠날 날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먼저 세상을 등졌고 그때부터 나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악착같이 벌어야 했어요. 나 하나 입고 먹는 건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저 내 자식들, 남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특히 아들 민호에게는 기대가 남달랐습니다.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 싹싹하고 똑똑해서 이 녀석이 우리 집안을 일으켜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딸 민지에게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아들 뒷바라지에 치중하느라 딸에게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서요. 그래도 민지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제 앞가림 잘해주고 늘 내 곁을 지켜주니 그게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아들이 잘 돼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 때문에 남의 집 허드렛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취직했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번듯한 처자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이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며느리 될 아이 수진이도 참하고 예뻤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답게 자기 주장도 강해 보였지만 민호 옆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내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지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천정부지여야 말이죠. 민호 내외는 여기저기 전셋집을 알아보는 모양인데 생각보다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또래 친구들은 벌써 집 산 애들도 많은데 저희는 언제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넌지시 던지는 말에 옆에 있던 수진이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아무래도 전세는 불안정하고 저희도 얼른 안정된 보금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부족하네요.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내 딴에는 노후 자금이라고 혹시 몸이라도 아프면 병원비라도 하려고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어요. 이걸 깨면 내 노후는 정말 막막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내가 조금 아끼면 되지. 내 아들이 저렇게 기죽어 사는데 어미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큰 결심을 하자. 내 노후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아들 앞길부터 틔워주자. 내 품 안에서 고생만 한 아들이 이제 어엿한 가정을 이뤘으니 어미로서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아들이 번듯한 집을 갖게 되면 나에게 더 잘할 것이라는, 내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계산적인 기대가 아주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결국 나는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털어 아들 내외에게 아파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의 숫자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아찔했어요. 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민호와 수진이의 기뻐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아쉬움과 불안함을 꾹 눌러 담았지요. 아파트 계약을 하던 날, 민호는 내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연신 싱글벙글 웃었지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효도 많이 할게요. 그 모습들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잘한 결정이야. 내 아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이까짓 돈이 대수랴. 드디어 아들 내외가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잔치 음식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깔끔하게 정돈된 새 집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뿌듯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는 집들이에 온 친척, 친구들 앞에서 나를 치켜 세우며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다 우리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이런 좋은 집에 살겠어요. 아들의 말에 어깨가 으쓱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이도 옆에서 연신 내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죠.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내 모든 희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손님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고 나는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쪽 베란다에서 며느리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얼핏 들려왔습니다. 어휴, 이제 좀 살 것 같아. 솔직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건 좀 그렇잖아? 어머니도 이제 우리 터치 안 하시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친구로 보이는 사람도 야, 그래도 시어머니가 집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듯 했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해주신 건 감사한데 그렇다고 우리 생활까지 간섭받고 싶지는 않아. 가끔 용돈이나 두둑하게 챙겨드리면 되지 뭐.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야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설마 내 앞에서 그렇게 고마워하고 눈물까지 보이던 아이가 뒤에서는 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리가. 나는 애써 못 들은 척 황급히 주방 일을 마무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 생활까지 간섭받고 싶지는 않아. 용돈이나 챙겨드리면 되지. 그 말들이 비수처럼 내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어요. 아닐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겠지.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새 보금자리가 마냥 행복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처음 몇 번은 나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은 마음의 반찬이며 국거리를 싸들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아직 살림이 서툴 테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활짝 웃으며 반겨주던 수진이의 얼굴에 미소가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니, 또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을 데도 없는데. 혹은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 방식대로 살림을 좀 해보려고요. 너무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라며 은근히 선을 긋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가면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진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지 자꾸 소파에 길게 눕거나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내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빨리 내가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자주 찾아가서 그런가 보다 젊은 애들 살림에 내가 괜히 간섭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방문 횟수를 조금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 내외에게서 전화 한 통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지금 운전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돌아올 뿐 그 나중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되어 집 전화로 걸면 수진이가 받아서는 어머니, 민호 씨 지금 바빠요. 지금 통화하기 좀 곤란한데요. 라며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지요.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싸늘함만이 감돌았죠. 주말에 손주라도 볼 겸 한번 들르겠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는 약속이 꽉 차서요. 집이 너무 엉망이라 손님 맞을 상황이 아니에요. 다음에 저희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내가 집까지 사준 아들인데 내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고 아려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들 내외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은 의도적인 외면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은 먹지도 않고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상해서 버려지기 일쑤였고 어쩌다 집에 들러도 따뜻한 차 한 잔 내오는 법 없이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거실에 앉아 있어도 본체만체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청소해야 한다며 부산을 떨며 은근히 내가 돌아가기를 종용하는 듯 했지요. 예전에 살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벽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딸 민지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민지는 결혼해서 분가한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를 해서 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고요? 별다른 용건이 없어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며 조잘대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들에게서 받은 서운함이 잠시나마 눈 녹듯 사라지곤 했지요. 주말이면 가끔 남편과 함께 들러 과일이며 간식거리를 사다 놓고 집안일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내가 민호 내외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을 눈치챈 건지 민지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네랑 연락은 잘 되시고요? 라며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어요. 나는 차마 아들에게 서운한 티를 낼 수가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고 얼버무렸지만 딸의 따뜻한 눈빛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민지는 내가 큰 돈을 들여 오빠 집을 사준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엄마, 오빠네 집 사주시느라 힘드셨죠? 이제 엄마 자신을 위해서 좀 쓰세요. 라고 말하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꾸준히 나를 챙겨주는 딸과 내 모든 것을 받고도 나를 외면하는 아들 내외. 그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습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딸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갑게 식어가는 온기와 점점 더 멀어지는 아들의 거리를 직감하며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면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적어도 그때의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였나 봅니다. 아들 내외의 싸늘한 태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 내가 용기를 내어 건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거나 단답형 문자로 돌아오기 일쑤였지요. 이러다 정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손주 얼굴이라도 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침 손주 녀석 첫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핑계가 생각났어요. 그래, 돌 선물이라도 미리 챙겨준다는 구실로 한번 찾아가 보자. 어미가 먼저 다가가야지 별 수 있겠어요. 나는 며칠 전부터 손주에게 줄 옷가지와 작은 금반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또 문전박대 당할까 싶어 이번에는 아들 민호에게 먼저 연락을 했지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통화가 되었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잔뜩 날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마치 용건만 빨리 말하라는 듯한 투였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민호야, 다름이 아니라 곧 우리 강아지 첫돌이잖니. 미리 선물이라도 좀 전해주고 얼굴도 볼까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누군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아마 며느리 수진이겠지요. 이윽고 민호가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아내. 근데 엄마, 저희가 그날 좀 바쁠 것 같은데 그냥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 돌 선물을 전해주겠다는데 얼굴 보자는 어미에게 택배로 보내라니요. 집이 코앞인데 택배로 보내라니요. 서운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택배보다는 그래도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잠깐이면 돼. 얼굴만 보고 갈게. 내 간절한 목소리에도 민호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알겠어요.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나 주세요. 딱 잘라 거절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건가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곱게 포장한 선물과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들고 다시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까지 하고 가는 길이라 마음이 조금은 놓였지만 여전히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는데 놀이터에서 깨르르 웃으며 놀고 있는 손주와 그 옆에서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며느리 수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프다거나 바쁘다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 할미 왔다. 수진아, 애기랑 나와 있었네. 수진이는 나를 보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 주신다더니 그냥 오셨네요. 그 말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손주를 보니 반가운 마음에 일단 참기로 했지요. 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겸사겸사 들렀다. 우리 강아지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나는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고 짧게 인사할 뿐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어요. 손주는 낯을 가리는지 내 품에 안기려 하지 않았고 그 모습마저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애써 분위기를 바꿔보려 미역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아침에 미역국 좀 끓여왔는데 민호도 좋아하잖니? 둘이 같이 먹으렴. 그러자 수진이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요. 그리고 솔직히 자꾸 이렇게 음식 해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저희 입맛이 있는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담스럽다, 오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결국 나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들린 미역국통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 정성과 마음이 이렇게까지 헌신짝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어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니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혹시라도 마주치면 그때 이야기라도 나눠볼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익숙하게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무심코 이전에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삐비빅 하는 오류음과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가요? 내가 알려준, 어미인 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알려주었던 그 번호를 나 모르게 바꾼 것이란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어서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외출했나 싶어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에게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마음에 문에 귀를 바짝 대보았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텔레비전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작게 말하는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에 있는 건가요? 나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없는 척하는 건가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아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정작 나는 그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다니요. 세상에 이런 기막히고 서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면이나 무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거절이자 벽이었습니다. 나와 아들 사이에 내가 넘을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벽이 세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전화를 받더군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호야, 어제 너네 집에 갔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바뀌었더구나.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내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그건 수진이가 보안 때문에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저희도 곤란하다고요. 애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 하고. 나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보안? 어미인 내가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보안에 위협이 된다는 말인가요? 민호야, 내가 너희 어미다. 내가 너희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니? 그리고 안에 있으면서 왜 없는 척했어? 내 절규에 가까운 물음에 아들의 대답은 더욱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잖아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 편하게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엄마가 자꾸 그렇게 찾아오시면 솔직히 불편해요. 제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오시기 전에는 무조건 연락 주세요. 아니, 그냥 저희가 연락드릴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프라이버시, 불편하다, 기다려달라는 말들이 망치처럼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내가 알던 아들 민호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내 희생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어미를 밀어내려는 이기적인 남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수화기를 내려놓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내 아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그런 매몰찬 말을 듣고 난 후 며칠 동안 나는 거의 시체처럼 지냈습니다. 입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벽만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전부였지요. 문득문득 아들 민호를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떨이 장사를 하고 돌아와 고단한 몸으로 아이들 저녁을 챙겨 먹이고 행여 감기라도 걸릴세라 밤새 잠 못 자고 간호했던 기억들. 없는 살림에도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새 학년이 되면 꼭 새 운동화를 사 신기고 먹고 싶은 거 해달라고 하면 힘든 내색 없이 만들어주곤 했지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식당 주방 허드렛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일,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주고 싶어 쌈짓돈을 탈탈 털었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운 걸까요?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철저한 외면과 문전박대라니요. 내가 사준 그 번듯한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는 웃고 떠들며 잘 살고 있겠지요. 어미가 피눈물 흘리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쩌면 나는 아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져 눕다시피 한 나를 발견한 것은 딸 민지였습니다. 주말에 을에 들르던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내 행색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민지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뀐 이야기, 초인종을 눌러도 열어주지 않던 일, 그리고 아들 민호가 내뱉었던 프라이버시, 불편하다는 그 잔인한 말들까지도요. 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지는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딸의 눈가도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내가 울음을 그치고 나서야 민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을까요? 민지는 섣불리 오빠를 비난하거나 내 편을 들며 호들갑을 떨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지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오빠가 정말 잘못한 거예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포옹 속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그날 하루 종일 내 곁을 지켰습니다. 죽이라도 끓여 먹이려 하고 엉망이 된 집안을 묵묵히 치워주었지요. 그리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빠 생각은 그만하세요. 엄마 마음만 더 병들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딸의 말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 언제까지고 이렇게 아들 문제로 가슴 아리하며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나에게는 아직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딸이 있지 않은가.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이전보다 더 자주 나에게 연락하고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죠. 민지 덕분에 웃음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아들 민호 내외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고 값비싸 보이는 새 옷을 차려입은 채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에게는 돈이 없다,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풍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나를 철저히 이용했고 이제는 내가 필요 없어지자 가차없이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요. 마지막 남았던 일말의 미련마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내게 남은 재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지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모은 돈의 일부와 작은 상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막연히 이 재산마저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 아들에게 내 남은 재산을 줄 이유는 전혀 없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오히려 이 재산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걱정해주는 딸 민지에게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배신감과 분노가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보다는 내 남은 인생을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과 함께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이 재산을 줌으로써 그동안 내가 딸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했던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딸의 미래에 힘을 보태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요. 나는 조심스럽게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희는 요즘 사는 거 어떠니? 크게 힘든 건 없고, 뭐 필요한 건 없니? 민지는 늘 그렇듯 괜찮다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낸다고 대답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 월급만으로는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나에게 손을 벌리거나 오빠와 비교하며 서운함을 토로한 적 없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내 남은 재산을 민지에게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단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망령에 시달리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내 남은 인생을, 그리고 내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밤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쇼핑백 가득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나에게는 돈이 없어 힘들다고, 그래서 어미에게 손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이었지요. 그 이중적인 모습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마저 제가 되어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한 기대로 나 자신을 속이고 합리화할 수는 없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되찾아야 할 때다. 내 남은 재산마저 저렇게 철없는 아들에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결심이 확고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어요. 내 남은 삶에 대한 책임감이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내가 혼자서 재산을 정리하기는 막막했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움직였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해졌지요. 고민 끝에 평소 신뢰하던 시장 상인회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회장님은 내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는 상속이나 증여 문제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번화가에 있는 번듯한 법률사무소는 문턱이 높게 느껴져 찾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회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다행히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인지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심호흡을 해야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경을 쓴 점잖은 인상의 변호사님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지요. 나는 상담실 의자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서없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사준 이야기부터 비밀번호가 바뀌고 문전박대를 당한 일, 그리고 남은 재산을 딸에게 증여하고 싶다는 내 결심까지. 말을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고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모릅니다. 내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변호사님은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매우 전문적이고 명료하게 법률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전적으로 어머님께서 처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드님께 집을 사주신 것은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남은 재산을 따님에게 증여하시는 것 역시 어머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 예를 들어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유류분의 개념, 그리고 증여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는지 등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내 재산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변호사님의 확신에 찬 설명을 들으니 막연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내 권리를 왜 내가 망설여야 하나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변호사님께 증여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상담료와 수임료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내 남은 인생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관문은 딸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 앞섰어요. 착한 내 딸은 혹시 오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까봐, 혹은 갑자기 큰 재산을 받는 것에 부담을 느껴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주말 저녁, 나는 민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 저녁상을 차렸지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표정으로 식사를 했지만 나는 쉽사리 입을 떼지 못하고 뜻만 들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으며 차를 마실 때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내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민지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지요.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온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 얼마 되지 않는 예금과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모두 민지 너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오빠가 알면 오빠랑 저랑 어떻게 보라고요. 민지는 예상대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눈가에는 당혹감과 함께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나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차분하게 다시 설명했습니다. 민지야, 이건 오빠에게 복수하려는 게 아니란다. 엄마가 너희 오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잘 알지 않니? 엄마는 더 이상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을 아무런 고마움도 모르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자 엄마의 노후를 너에게 부탁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너가 이 엄마의 마지막을 좀 편안하게 지켜다오. 내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부탁에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손을 마주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지요. 민지의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오빠에 대한 생각, 갑작스러운 재산 증여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나에 대한 안쓰러움과 책임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터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민지는 눈물을 닦고 나를 보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좀 그러시다면 제가 따를게요. 하지만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나는 민지를 끌어안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순간 나는 또 한 번의 큰 산을 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나와 민지는 변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증여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들 민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명절이나 내 생일 즈음이면 의례적으로 안부 문자 하나 보내오는 것이 전부였지요. 한 번은 추석 즈음에 어머니 용돈 좀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좀 힘드네요. 라는 염치 없는 문자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괘씸하면서도 마음이 쓰여 얼마라도 보내주었을 테지만 이제 나는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들 민호는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이 나기로 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설레면서도 비장한 기분마저 들더군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초췌했던 얼굴에 조금이나마 혈색이 도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오늘로써 나는 아들로부터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독립하는 날이 될 터였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살짝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민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나를 보자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우리는 변호사님의 안내에 따라 계약서 내용을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증여 대상인 예금 계좌와 상가 건물의 주소, 면적 등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해 주셨고, 증여자인 나와 수증자인 민지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정말 최종적인 결정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는 절차도 거쳤지요. 어머님, 그리고 따님, 이 서류에 서명하시고 날이 나시면 법적으로 증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증여는 상속과 달라서 한번 실행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변호사님의 진중한 목소리가 상담실 안에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민지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대로 진행해 주세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내민 증여 계약서 위에 내 이름을 적고 옆에 인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나는 마치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가슴에서 쑥 내려가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민지도 수중자란에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변호사님이 증여 계약 완료를 선언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내 손으로 내 인생의 중요한 매듭 하나를 명확하게 풀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민지와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감이 풀려서인지 둘 다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주보는 눈빛 속에는 복잡하면서도 안도하는 듯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상가 월세는 제가 잘 관리해서 매달 엄마 쓰실 용돈 넉넉하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엄마 불편하시면 지금 사시는 집보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것도 제가 알아볼게요. 민지는 갑자기 생긴 재산을 어떻게 자신을 위해 쓸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의 안위와 편안한 노후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나는 또 한 번 감동하며 내가 정말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지요. 그래, 우리 딸 믿는다.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이 우리 민지 믿고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나는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지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 신고 등 남은 행정 절차들을 차분하게 처리해 나갔습니다. 상가 세입자에게도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갑자기 맡게 된 책임들을 야무지게 해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물론 아들 민호 내외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지요. 친척들 사이에서 어렴풋이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먼 친척에게서 안부 전화가 와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 민호네랑은 잘 지내고? 하며 은근슬쩍 떠보는 듯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저 네,
그럼요. 잘 지냅니다. 하고 평온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굳이 내가 먼저 나서서 떠벌릴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요.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후 나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민지가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내외 눈치를 보거나 그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거나 햇살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소소한 일상들이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아들에 대한 씁쓸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감정에 더 이상 휘둘리지는 않게 되었어요.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불어닥칠 폭풍 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참 묘합니다. 아들 내외와 그토록 지독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난 후 제 마음속 폭풍은 오히려 잦아든 듯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모든 정리를 끝마쳤다는 사실이 가져다준 안도감이었을까요? 민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입맛을 되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약속대로 상가 월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내주었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돈 걱정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졌지요. 오히려 민지가 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세요. 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였습니다. 딸아이의 속 깊은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쩐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언젠가는 아들 민호도 이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광풍이 몰아닥칠까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잔잔하던 수면 아래에서 경랑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형식적으로나마 오던 아들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이미 마음에서 떠나보낸 아들이었기에 더 이상 기대하는 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먼 친척 한 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돌리며 민호 내외의 근황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잘 지내죠? 다름이 아니라 혹시 민호네 무슨 일 있어요? 얼마 전에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업 자금이 좀 막힌 건지 딱한 것 같아서 조금 보태주기는 했는데 영 사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민호가 사업 자금이 막힌다? 제가 알기로 민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 사업을 벌일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요. 불길한 예감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상인분이 저에게 슬쩍 말을 건네왔습니다. 순자씨 딸 민지 말이야. 요새 얼굴이 아주 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차도 새로 뽑은 것 같고 옷 입는 것도 달라졌어.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그 말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애들이 젊으니까 그렇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가 제게 받은 재산으로 차를 사거나 사치를 부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남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아들 내외의 귀에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무렵부터 민호에게서 이상한 낌새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는 의례적인 안부 문자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떠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제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자
며칠 뒤에는 어머니 혹시 민지한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요새 연락도 잘 안 되고 통 얼굴 보기가 힘드네요. 라며 노골적으로 민지의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었지만 섣불리 대답했다가 말려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이번에는 며느리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 마지못해 받았지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에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급하고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저는 왜 그러니? 하고 짧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정말 큰일 났어요. 민호 씨가 글쎄 회사 자금에 손을 댔나 봐요. 투자하면 크게 불려준다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까지 큰 돈을 막아야 하는데 저희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고 대출도 알아봤는데 신용도가 안 좋아서 어렵다고 하고 어머님,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민호 씨 감옥 가게 생겼어요. 수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사기를 당했다. 회사 자금에 손을 댔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수진이의 절박한 목소리는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그것도 저런 큰 사고를 치고 나서야 저를 찾는 아들 내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지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너희에게 줄 돈이 한 푼도 없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제 단호한 대답에 수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염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분노와 착잡함으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정말 사기를 당하고 회사 돈까지 횡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어미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제 모든 것은 민지에게 넘어갔고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들의 뒤처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서름과 배신감을 생각하면 이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지요. 며칠 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의 민호와 그 옆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파리한 얼굴을 한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말까 망설였지만 이 문제를 언제까지고 피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결국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민호는 거칠게 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술을 마신 건지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진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전 재산을 민지한테 다 넘길 수가 있냐고요. 민호는 집안을 둘러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 민호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보였지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앉아서 이야기하거라.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하지만 민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앉으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잘리고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찻잔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져 깨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평생 고생하신 거 제가 다 보상해 드리려고 했는데, 좋은 집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남부럽지 않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민지가 엄마 옆에서 살랑거리면서 엄마 재산 빼돌린 거죠? 그렇죠. 그 여우 같은 년. 민호는 이제 원망의 화살을 동생 민지에게까지 돌렸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섞어가며 민지를 비난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하거라! 제 단호한 외침에 민호는 잠시 움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가누며 민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 재산은 내 피와 땀으로 평생 모은 내 것이었다. 그걸 누구에게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그리고 네 동생 민지, 함부로 욕하지 마라. 너희가 나를 문전박대하고 없는 사람 취급할 때 내 곁을 묵묵히 지키고 위로해준 건 민지였어. 너는 너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사준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찾아온 어미를 문 앞에서 내쫓은 아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줄 수 있었겠니?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정녕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욕심과 어리석음이 부른 결과는 아니겠느냐?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지만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민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했고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던 수진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정말 모른 척 하실 건가요? 네. 민호 씨 잘못되면 저랑 애는 어떻게 살라고요?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제 발목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들의 손을 잡아준다면 저는 또다시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수진이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이런다고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저지른 일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제 냉정한 태도에 민호와 수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저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돌아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수진이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제 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날 리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화살은 분명 민지에게로 향할 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민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오빠가 계속 전화를 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어. 내가 엄마 재산 다 가로챘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무 무서워, 엄마. 민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민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제가 나서는 것보다 민지를 진정시키고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조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야, 일단 진정해. 오빠 전화 받지 말고 문자도 보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집으로 찾아오거나 하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결정한 일이고 너는 엄마 뜻을 따른 것뿐이야. 절대로 오빠 협박에 넘어가거나 죄책감 느낄 필요 없다.
알았지?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민지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당분간 혼자 있지 말고 사위과 꼭 같이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민지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든 아들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저와 민지에게 돌리며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아들의 모습에 인간적인 환멸마저 느껴졌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깨진 찻잔 조각들을 치우며 저는 어젯밤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절망적인 모습, 분노에 찬 고함,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원망하던 눈빛.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은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처를 어떻게 봉합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 민호와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폭풍의 잔해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그토록 모진 말을 쏟아내고 문전박대한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놀랍도록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지긋지긋하게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혹은 평생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볍고 고요했지요. 물론 가슴 한구석에 아들에 대한 연민이나 슬픔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제가 배 아파 낳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인데요.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제 삶을 잠식하거나 흔들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을 거두는 아들의 삶을 멀찍이서 지켜볼 뿐, 더 이상 제 마음을 내어주거나 휘둘리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25년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밝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살던 낡고 좁은 빌라가 마음에 걸렸던지 딸아이는 자신이 관리하게 된 상가 건물 위층에 있던 작은 살림집을 깨끗하게 수리하여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엄마,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더 이상 고생만 하셨던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라며 제 손을 잡아 끄는 딸의 정성을 외면할 수가 없었지요. 새로 옮긴 집은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 밝고 아늑했으며 무엇보다 민지네 집과 가까워 오며 가며 얼굴 보기도 좋았습니다. 민지는 매달 약속한 용돈 외에도 철마다 좋은 옷 가지며 영양제를 챙겨주었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와 함께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으며 밀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엄마, 이제 시장일 같은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동네 문화센터 같은 데서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다 지원해 드릴게요. 라며 제 노년의 삶까지 살뜰히 챙겨주었지요. 딸의 지극한 효심 덕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누려보는 여유와 안정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민호 내외의 삶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민호는 결국 회사에서 징계 해고를 당했고 회사는 민호에게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해요.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엄포와 함께 말입니다. 이미 재개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다른 빚까지 내어 썼던 모양인지 결국 그들이 살던 제가 피땀 흘려 사주었던 그 번듯한 아파트마저 은행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에 더해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변제 요구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 날벼락이었겠지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처지가 된 것이지요. 궁지에 몰린 민호와 수진이는 그야말로 사방팔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물론이고 예전에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먼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렸지만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미 저와 아들 내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친척들은 자네 어미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자네가 책임지게. 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진이가 결혼 전에 어울렸던 친구들에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어려울 때만 찾는 친구를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요. 그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체면과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사준 차는 진작에 헐값에 팔아치웠고 수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이며 귀금속들도 전당포 신세를 졌다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는지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란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굳은 일은 힘들다고 금방 그만두기 일쑤였고 그나마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는 뻣뻣한 태도 때문에 손님들과 마찰을 빚어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단칸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겨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마지막으로 들려온 그들의 근황이었습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은 풍족한 삶을 꿈꾸며 저를 이용하고 배신했던 그들의 초라한 말로를 전해 들으면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실감나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현관문을 열어보니 문 앞에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초라한 행색의 민호와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민호는 살이 쑥 빠져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덥수룩했고 값비싼 옷 대신 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화장기 없는 푸석한 얼굴에 생기를 잃은 눈빛이었고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는 허름한 옷차림이었지요. 그들의 남루한 모습은 지난번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때와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민호는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다 큰 아들이, 그것도 저에게 온갖 모진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아들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수진이 역시 민호 옆에 따라 무릎을 꿇고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은혜도 모르고 저희가 정말 천벌을 받을 짓을 했어요. 제발 저희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어머님. 그들의 처절한 모습은 분명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그들의 눈물과 사죄가 또다시 저를 이용하기 위한 연극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 내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민호가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며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회사에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마련하지 못하면 저 정말 감옥 가야 해요. 어머니, 제가 감옥 가면 수진이랑 애는 어떻게 살아요? 제발 그 돈만 좀 어떻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아니 다음 생에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어머니 발이라도 하더라면 하겠습니다. 제발요. 5천만 원. 저에게는 이제 그 정도 돈을 마련할 능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민지가 관리해주는 상가 수입과 제가 평생 모은 얼마간의 비상금까지 합치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에게 빌려줄 돈은 없다.
제 냉정한 대답에 민호와 수진이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민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나에게 신뢰를 잃었다. 내가 너희의 눈물을, 너희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너희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반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임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저는 과거 그들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전박대했던 일, 제 연락을 피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와 온갖 행패를 부렸던 일까지. 너희는 나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기회를 모두 걷어차 버렸지.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이르러서야 나를 찾아와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너희 모습이 가증스럽기까지 하구나. 너희가 뿌린 씨앗이니 이제 너희가 거두어야 한다. 너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너희 몫이다. 감옥에 가게 되든 길바닥에 나앉게 되든 그것은 너가 자초한 결과이니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도록 지켜보는 것뿐이다. 제 말이 끝나자 민호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는 옆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제 말에 민호는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도 비틀거리며 따라 일어섰지요.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골목길 저편으로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축 처진 어깨와 힘없는 발걸음에서 그들의 깊은 절망과 참담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후련하다는 생각보다는 어쩌다 내 자식이 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깊은 슬픔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정말로 완벽하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깊고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린 땅처럼 제 메마르고 황폐했던 마음에도 조용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아들 내외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또 무슨 일을 벌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식은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그저 바람결에 들려오는 먼지 같은 이야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 삶에서 그들을 완전히 도려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평화였습니다. 저는 민지가 정성껏 마련해준 새 보금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일상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민지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 속에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지요. 민지는 제가 혹여 외로움을 느낄까봐 동네 문화센터에 함께 가서 제가 흥미를 느낄 만한 강좌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저는 서예반에 등록하게 되었어요. 젊어서 잠시 배워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좋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 서예반에 나가는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조용한 서예실에 들어서면 은은한 먹향기가 코를 감싸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하얀 화선지를 앞에 놓고 벼루에 먹을 가는 시간은 그 자체로 명상과 같았습니다. 복잡했던 상념들이 먹물 속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숨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붓에 먹을 묻혀 한 획 글씨를 써내려갈 때면 온전히 그 순간에만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평화, 행복, 감사, 그리고 제 곁을 지켜준 딸아이를 생각하며 효자를 쓸 때면 제 마음도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따뜻하고 충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삐뚤빼뚤 서툰 솜씨였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고 집중하는 과정 자체가 큰 위안과 기쁨을 주었어요. 함께 배우는 동년배의 학우들과 쉬는 시간에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서로의 글씨를 칭찬해주기도 하고 집안의 소소한 이야기나 건강 정보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날씨가 좋은 오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김포에 잘 가꾸어진 공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색깔의 꽃들이 피고 지고 푸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지요. 벤치에 앉아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한가롭게 거니는 비둘기들에게 과자 부스러기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을 풍경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특히 해질녘 강변을 따라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 마음속의 묵은 감정들도 함께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 얼마나 절실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었지요. 공원에서 우연히 알게 된 동네 친구 서너 명과 함께 찻집에 앉아 수다를 떠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연배의 여자들끼리는 금방 통하는 것이 있더군요. 자식들 이야기. 물론 저는 민진의 이야기만 했지만요. 살림살이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내외 눈치를 보느라 친구들과 편하게 어울리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즐거웠어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가볍고 유쾌한 관계 속에서 저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민진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어린 두 손주,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똘똘한 첫째 서준이와 아직 아기 티를 벗지 못한 귀여운 둘째 지연이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되었지요. 녀석들은 할머니, 할머니 하고 제 품에 와락 안기며 어리광을 부렸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상처마저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민호에게도 아이가 있었지만 그 아이와는 제대로 된 정 한번 나눠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쉬웠는데 이제 민지의 아이들을 통해 할머니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끔은 민진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 함께 김포 함상공원에 다녀왔지요. 거대한 군함 위에 올라가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 시원했습니다. 서준이와 지연이는 신기한 듯 배 안을 뛰어다니며 좋아했고 민지와 사위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함선 위에서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지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면서도 참 보기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함께 웃으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 우리 더 자주 좋은데 놀러 가요. 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또다시 울컥 고마움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저를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상가 건물 관리도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세입자 관리부터 세금 문제까지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었고, 매달 약속한 생활비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민지야, 너희 살림도 빠듯할 텐데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니? 엄마는 괜찮으니 너희 필요한 데 써라.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민지는 손사래를 치며 엄마, 이건 엄마 돈이잖아요. 제가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엄마가 편안하게 쓰시는 게 제 기쁨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 상가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저에게 의견을 묻기도 했지만 그것은 저를 존중하는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 실제로는 모든 것을 현명하고 야무지게 결정하고 실행해 나갔습니다. 그 책임감 있고 반듯한 모습을 보며 저는 제 피땀 어린 재산이 정말 좋은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 다시 한번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게 되었지요. 이렇게 책임감 있고 현명한 딸의 손에서 제 노후가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물론 아들에 대한 기억이, 그 지독했던 배신감과 슬픔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날카로운 파편이 아니라 오래된 앨범 속 빛바랜 사진처럼 그저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희미한 얼룩 정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가끔 그 얼룩을 들여다볼 때면 가슴 한쪽이 시큰거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밤잠을 설치거나 식음을 전폐할 정도의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얼룩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희생과 기대가 때로는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내 행복은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만 같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하지만 그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제가 누리는 이 평화와 소소한 행복들이 더욱 눈부시고 값지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별이 더욱 빛나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저는 이제 남은 제 인생을 온전히 저 자신과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딸 민지,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제 두 발로 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말이지요. 창밖을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자 부드러운 5월의 저녁 바람이 감미롭게 불어와 제 볼을 스칩니다. 바람결에 실려오는 라일락 향기가 달콤합니다. 멀리 보이는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저녁 노을에 아름답게 물들고 있네요. 이 모든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봅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고 내일 아침 다시 건강하게 눈뜰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제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봄날 저녁의 평온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행복을 속삭입니다. 참으로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입니다.